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결혼 1년 차를 맞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33이고 아내 수진이는 31였죠. 민수는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월급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빠듯했어요. 수진이도 회사에 다니며 맞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둘의 수입을 합쳐도 내 집 마련은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저녁 6시가 넘어야 퇴근했어요. 출퇴근 시간만 왕복 2시간이 넘었죠. 좁은 원룸에 앉아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는 10년이 지나도 집을 장만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축 통장에는 고작 200만 원 남짓한 금액만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어요. 저녁 시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한 거죠. 수진이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겠냐고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또 배달까지 하면 몸이 견딜 수 있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민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우리도 목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진이도 지금의 생활이 답답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좁은 원룸에서 벗어나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은 민수 못지않게 간절했죠. 민수는 다음 주부터 배달 앱에 등록하고 오토바이를 중고로 장만했습니다. 50만 원을 주고 산 낡은 오토바이였지만 민수에게는 희망의 도구였어요. 퇴근 후 집에 와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나면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주문을 받아 음식을 배달했죠.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히려 주문이 더 많아서 민수는 아침부터 밤까지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수진이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물을 준비해두고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수진이는 반갑게 맞이했죠. 배달하느라 고생했다며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어요. 민수는 지친 몸이었지만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모습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민수는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며 지쳐갔고 수진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평일 저녁이면 민수는 배달을 나가고 수진이는 텅 빈 원룸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도 남편은 함께할 수 없었죠. 주말에도 민수는 배달에 매달렸으니까요. 어느 날 밤 민수가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민수가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누우려 하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요즘 나보다 오토바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고요.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죠. 민수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금만 버티면 우리도 여유가 생길 거라고 달랬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이었으니까요. 민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죠. 돈을 모아서 수진이에게 좋은 집을 마련해주는 것 말입니다. 그게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어요. 민수가 배달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는 조금씩 돈이 쌓여갔지만 부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어요.
민수는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러 밥을 먹는 시간도 10분이 채 안 됐죠. 급하게 밥을 삼키고 다시 배달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수진이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무표정해져 갔습니다. 주말이면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민수는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밤까지 거의 쉬지 않고 배달을 돌았습니다. 주말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수진이는 혼자 집에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죠.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으면 다들 남편과 함께 주말을 보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이만 혼자 남편 없이 나온 것 같아 괜히 초라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는 퇴근 후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싶었죠. 신혼 1년 차인데. 남편과 제대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민수는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씻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기진맥진해서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수진이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미래를 위해 고생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점점 그런 생각도 희미해졌습니다. 외로움이 이해심을 삼켜버렸거든요. 수진이는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 카페에는 34살의 남자 바리스타 준호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수진이가 처음 그 카페에 들어갔을 때도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무엇을 드릴까요? 하는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수진이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준호는 수진이가 단골 손님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수진이가 카페에 들어서면 준호는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하고 말이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준다는 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 카페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커피를 받아 자리에 앉으려는데 준호가 말을 걸었어요. 요즘 매일 오시네요. 회사가 근처에 있으신가 봐요. 하고 말이죠. 수진이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혼자 오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렇다고 했죠. 준호는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 커피라도 마시며 쉬는 게 낫다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와 수진이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준호는 대화를 이끄는데 능숙했습니다. 적당히 유머러스하고 배려심도 있었죠. 수진이는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졌어요. 회사 일 이야기도 하고 취미생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준호는 수진이의 말을 잘 들어줬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였죠. 어느 금요일 오후 수진이가 카페에 들어섰을 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주말에는 뭐 하세요? 하고 말이죠. 수진이는 순간 당황했어요. 주말에도 혼자 있는다고 말하기가 창피했거든요. 그냥 집에서 쉰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준호는 남편분이랑 데이트 안 하세요? 하고 물었어요. 수진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했죠. 준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렇게 바쁘면 외롭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외롭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준호의 질문에 수진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외롭다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준호는 수진이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알 것 같아요 하고 말했죠. 전 여자친구가 일에만 빠져 있어서 결국 헤어졌거든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수진이는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어요. 남편이 투잡을 하느라 집에 거의 없다고요. 평일에는 밤 11시가 넘어야 들어오고 주말에도 종일 배달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그럼 거의 혼자 사시는 거네요 하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와 준호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점심시간마다 카페를 찾았고 준호는 수진이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써서 커피를 만들어줬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수진이 옆자리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일상 이야기였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로 변해갔죠.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퇴근하고 시간 되면 저녁이나 한번 같이 드실래요? 하고 말이죠. 수진이는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도 혼자였으니까요. 민수는 저녁이면 배달을 나가고 수진이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와 준호는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준호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습니다.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며 여행 다녔던 이야기들이었죠. 수진이는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어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요. 다음에 또 같이 식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자신도 즐거웠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녁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수진이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민수는 여전히 배달에 매달려 있었고,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녁을 먹고 왔다고 해도 그저 그렇구나 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민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을 모으는 것만 가득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조용한 바에 가서 와인 한 잔 어때요? 하고 말이죠. 수진이는 알겠다고 했어요. 금요일 저녁 수진이는 준호와 함께 분위기 좋은 와인바에 갔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둘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준호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죠. 저는 수진 씨가 정말 좋아요 하고 말입니다. 수진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고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와 준호는 선을 넘었습니다. 와인바를 나온 두 사람은 근처 호텔로 향했어요. 수진이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 객실 문이 닫히자 준호는 수진이를 껴안았고 수진이는 준호의 품에 안겼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와 준호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민수가 배달을 나가는 저녁 시간이었죠. 수진이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들과 만난다고요. 회식이 있다고요. 민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했어요. 자기 때문에 수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친구들이라도 만나야 덜 외롭겠다고 생각했죠. 수진이는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있을 때만큼은 그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어요. 준호는 수진이를 특별하게 대해줬습니다. 선물도 주고 다정한 말도 많이 해줬죠. 민수에게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것들이었어요. 수진이와 준호의 관계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2~3번씩 호텔에서 만났어요. 주로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호텔들을 이용했죠. 민수가 배달을 나가는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대담해졌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죠.
그해 10월의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평소처럼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되자 주문이 계속 들어왔죠. 치킨 배달 2건, 중국집 배달 1건, 피자 배달 1건을 연달아 처리했어요.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웠지만 민수는 조심스럽게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배달 앱에 새로운 주문이 떴어요. 민수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일식당 음식 2인분이었죠. 배달 주소를 보니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507호였습니다. 민수는 별 생각 없이 주문을 수락했어요. 호텔 배달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호텔 배달은 팁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좋았죠. 민수는 일식당에서 음식을 픽업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배달복이 흠뻑 젖었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음식을 들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507호를 찾았어요. 민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리고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죠. 누군가 문 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배달 봉지를 바르게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문을 연 사람은 속옷 차림의 여자였는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도 민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몇 초 동안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민수야 하고 작은 목소리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죠. 하지만 그 뒤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객실 안을 봤어요. 침대 위에는 상반신을 드러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죠.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배달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일식 도시락 2개가곡도에 쏟아져 나왔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생선회와 밥알이 복도 바닥에 흩어졌죠. 하지만 민수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저 수진이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이건 그게 아니라 하고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객실 안에 남자 준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바지를 입으려 했어요.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웠죠. 민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죠.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눈으로 수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민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이에게서 시선을 떼고 복도 저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걸어갔어요. 수진이가 민수야 잠깐만 하고 불렀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 민수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했어요. 수진이는 복도로 나와 민수를 따라가려 했지만 속옷 차림이라 그럴 수도 없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민수와 수진이의 눈이 마주쳤어요. 민수의 눈빛에는 분노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가득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고 민수는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오토바이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붙잡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죠. 빗물이 헬멧 위로 떨어져 내렸지만 민수는 느끼지 못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수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배달 앱을 확인했어요. 밀린 주문들이 몇 건 있었지만. 민수는 앱을 종료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배달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가야 했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죠. 민수는 오토바이를 몰아 한강 근처로 향했습니다. 강변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민수는 벤치에 앉았어요. 한강물은 어둠 속에서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는 이제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끼는 민수의 어깨가 떨렸어요. 민수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 좋은 집을 마련해 주려고 밤낮 없이 일했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민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동시에 밀려왔지만 정작 느껴지는 건 허무함 뿐이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민수를 보자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내 말 좀 들어줘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수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로 가서 누웠어요. 수진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줘 한 번만 용서해줘 하고 애원했죠.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수진이는 침대 옆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수진이를 보지 않고 집을 나섰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민수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일에만 집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민수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기대어 섰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처럼 배신당한 사람이 또 얼마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오후 4시쯤 민수의 휴대폰으로 수진이의 전화가 왔어요.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지만 확인하지 않았죠. 퇴근 시간이 되자 민수는 회사를 나와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찜질방에서 민수는 처음으로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았죠.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법무법인을 검색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고 자신이 우연히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이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민수는 배달 앱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호텔 507호로 배달을 갔다는 기록이 찍혀 있었어요. 변호사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호텔 측에 협조를 요청해서 투숙 기록과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민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호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그날의 CCTV 영상과 투숙 기록을 확보했어요. 영상에는 수진이와 준호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투숙 기록에는 준호의 이름으로 객실이 예약되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민수는 더 조사했습니다. 지난 2달간의 호텔 예약 기록을 모두 확보했어요. 준호의 신용카드로 호텔을 8번이나 예약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날짜도 모두 민수가 배달을 나간 저녁 시간대였죠. 일주일 동안 민수는 찜질방과 회사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어요.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한 민수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요일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수진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민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었어? 연락도 안 받고 너무 걱정했잖아 하고 말했죠. 수진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민수는 수진이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수진이가 그 뒤를 따라왔죠. 민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고 애원했습니다. 민수는 탁자 위에 봉투를 가리켰어요. 그걸 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죠.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수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돼.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하고 울먹였죠. 민수는 냉정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믿어. 너는 2달 동안 8번이나 그 남자를 만났어 하고 말했어요.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죠. 민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호텔 예약 기록이었습니다. 준호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모두 출력되어 있었죠. 날짜와 시간, 객실 번호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호텔 CCTV 영상 캡처 사진이었어요. 수진이와 준호가 함께 호텔 로비를 걷는 모습. 엘리베이터에 나란히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사진들을 보며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궜죠. 민수는 마지막으로 배달 앱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오후 9시 15분 호텔 507호로 배달을 갔다는 기록이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번 돈으로 내 아내의 불륜 현장에 음식을 배달한 거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아.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외로워서 그랬어 하고 흐느꼈죠.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외로운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나는 너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어. 우리 집을 마련하려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다고. 수진이가 민수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나는 혼자만 생각했어 하고 말했어요. 민수는 수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끝났어. 민수는 탁자 위에 이혼 서류를 다시 가리켰어요. 여기 서명하면 끝이야.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청구할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어요.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어떻게 마련해? 민수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그 남자한테도 상간남 소송을 걸 거야. 준호라는 이름 맞지?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었어요. 민수는 수진이를 내려다보다가 침대로 갔습니다. 이불과 옷가지를 챙겨 가방에 넣었죠. 민수가 말했어요. 나는 당분간 여기 안 올 거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서류에 서명하면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정말 용서 못해.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내가 스스로 버렸어. 민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수진이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죠.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결정을 내린 후라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니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승소 여부보다 이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한 달 후 첫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민수와 수진이는 마주 앉았어요. 수진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조정위원이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수는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배달 중 우연히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이죠. 조정위원이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 말이 사실인가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조정위원이 다시 물었어요. 불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수진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위원은 민수에게 이혼 의사가 확고한지 확인했어요. 민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혼하고 싶습니다. 조정위원이 수진이에게도 물었죠. 이혼에 동의하시나요?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위자료 금액이었습니다. 민수 측은 3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수진이는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했어요. 수진이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피고는 현재 직장인으로 월급이 250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입니다 하고 주장했죠.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아내를 위해 투잡을 하며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그 시간에 불륜 상대와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신 행위이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2달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거 제출 단계에서 민수 측은 준비한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호텔 CCTV 영상 투숙 기록, 배달 앱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특히 민수가 배달원으로 직접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판사가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피고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수진이는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수진이의 변호사가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투잡으로 인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는 충동적인 실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죠.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어요. 외로움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원고는 그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배달 일을 하던 중 우연히 그 호텔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제 아내가 속옷 차림으로 나왔고 뒤편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아내를 위해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배달을 돌았죠. 집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번 돈으로 아내의 불륜 현장에 음식을 배달한 겁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민수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사실만을 진술했습니다. 민수는 추가로 준호에 대한 상간남 소송도 제기했어요. 준호는 법정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자신도 수진이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수진이의 휴대폰 메시지 기록이 제출되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어요. 메시지에는 남편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판사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습니까?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하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공동피고 준호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하고 선고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죠.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00만 원은 준호에게도 큰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민수는 법정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승소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과정이 끝났다는 안도감만 들었죠. 판결이 확정된 후 민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새 출발의 공간이었죠. 짐을 정리하며 민수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 생활 1년 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회사 동료들은 민수의 이혼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했죠. 실제로 민수의 표정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벼워 보였어요. 민수는 배달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하는 거였죠. 배달하며 번 돈은 고스란히 민수의 통장에 쌓였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모을 수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는 배달을 돌고 있었습니다. 주문을 확인하니 익숙한 주소가 떴어요. 바로 그 호텔이었죠.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 않고 주문을 수락했어요. 이제는 그 기억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호텔 앞에 도착한 민수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몇 달 전 이곳에서 인생이 무너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음식을 배달했어요. 손님은 중년 남성이었고 민수에게 팁 10,000원을 건넸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로비로 내려온 민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배달하러 간다고요. 과거를 배달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배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배달일 외에도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온라인으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물류관리사 자격증이었죠. 배달 일을 하며 쌓은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퇴근 후와 주말에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어요. 석 달 후 민수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물류관리 부서 내부 공채 공고가 떴을 때 민수는 지원했어요. 면접에서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 넘게 배달 일을 병행하며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이죠. 면접관들은 민수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물류관리부서로 발령받았어요. 월급도 50만 원 인상됐죠. 민수는 이제 배달 일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회사 일에 집중하고 주말에만 배달을 나갔어요. 수진이로부터는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위자료를 분할 납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수는 변호사를 통해 24개월 분할 납부를 허락했습니다. 한 달에 125만 원씩 갚는 조건이었죠. 수진이는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민수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준호도 위자료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미래였으니까요. 통장 잔고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회사 월급과 배달 수익, 그리고 위자료까지 합치면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모을 수 있었어요. 1년 후 민수의 통장에는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쌓였습니다. 민수는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 외곽 지역의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죠. 5천만 원대 매물이었습니다. 대출을 조금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민수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생애 첫내 집이었어요. 좁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민수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이사를 마친 날 민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파트 단지를 물들이고 있었죠. 민수는 배달 가방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는 거의 바닥났지만 대신 집이 생겼어요. 민수는 통장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었죠.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선 거였어요. 주말이면 민수는 여전히 배달 일을 나갔습니다. 이제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어요. 목표가 명확했고 방향이 보였으니까요. 배달을 돌며 민수는 서울 곳곳을 누볐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민수는 한강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혼자 울었던 그 벤치가 보였어요. 민수는 잠시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죠.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행복한가 하고 말이죠. 대답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배신당한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시간이 치유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배달 앱을 확인하니 새로운 주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문을 수락하고 출발했어요. 헬멧 속에서 민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배달한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말이죠. 오토바이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민수의 뒤로 스쳐 지나갔어요. 민수는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과거는 뒤에 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였죠. 바람이 민수의 배달복을 스쳤지만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